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지혜입니다. 올해 35,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제 경험담입니다. 어머니를 암으로 잃고 5년. 저희 아버지는 63세의 성실한 중소기업 사장님이셨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재산이 아파트 3채,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예금 몇십억.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20살이나 어린 여자와 재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저는 그저 아버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 이선영. 그녀는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린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아냈고 어떻게 아버지와 우리 가족의 재산을 지켜냈는지에 대한 처절했던 1년간의 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갑자기 젊은 사람과 재혼하신다면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날은 2023년 3월 12일 일요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저와 남동생 지훈이를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으로 불렀습니다. 무슨 중요한 얘기래? 의사인 동생 지훈이가 운전하면서 물었죠. 글쎄, 아빠가 갑자기 격식 차린 한정식집 예약하신 거 보니 뭔가 큰일인 것 같긴 한데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식당 룸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옆에 아름다운 여성이 앉아 있었거든요. 애들아, 소개한다. 이쪽은 이선영 씨. 나랑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다. 네. 지훈이가 먼저 반응했어요. 저는 말 그대로 얼어붙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죠.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한다. 다음 달 4월 15일로 날짜 잡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평소에 자상하시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그제야 저는 그 여자 이선영을 제대로 봤습니다. 키 165cm 정도. 갸름한 얼굴에 단정한 단발머리. 차분한 베이지색 원피스. 화려하지 않지만 품이 있는 차림새. 무엇보다 눈에 띈 건 그녀의 연기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지혜씨, 지훈씨, 아버님께 정말 많이 들었어요. 공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 긴장한 듯 떨리는 목소리. 조심스레 물잔을 잡는 손. 완벽한 예비 며느리 연기였죠. 선영 씨는 올해 43이다. 나보다 20살 어리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버지의 얼굴엔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년. 늘 외로워 보이셨던 아버지.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는 좋아요. 제 말에 아버지 얼굴이 환해졌어요. 지혜야, 고맙다. 하지만 지훈이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너무 급하신 거 아니에요? 이선영 씨를 언제 만나셨는데 벌써 결혼까지 생각하세요? 6개월 전부터 만났다. 6개월? 지훈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6개월이나 만나셨으면서 왜 저희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반대할까봐. 그때 이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아버님께 아직은 자녀분들께 말씀 안 하셨으면 한다고 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눈가에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저도 아버님을 정말 많이 좋아하지만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받아들이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자고 했는데 아버님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하셔서 완벽한 대사였어요.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자녀들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표현하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완벽한데? 하지만 그 생각은 곧바로 지워버렸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버지가 행복하신데 내가 왜 이러지? 식사 내내 이선영은 정말 완벽한 미래의 며느리를 연기했어요.
아버지께 음식 덜어드리고 저희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최소한만 하고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부모님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왔어요. 결혼도 한 번 했다가 일찍 이혼했고요. 그러다 우연히 등산 모임에서 아버님을 만났는데 이선영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 거기엔 진짜 사랑이 담긴 것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좋으신 분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인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녀의 손을 꼭 잡으셨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지훈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누나, 이거 이상하지 않아? 20살이나 어린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한 달 뒤에 결혼한다고. 게다가 우리한테 6개월이나 숨기고 만났다는 게 말이 돼? 지훈아, 아빠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누나도 회계사잖아. 이런 거 의심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동생 말이 맞았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하지만 지훈아, 아빠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잖아. 행복해 보이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래도 일단 지켜보자. 내가 조심스럽게 알아볼게. 너는 너무 티내지 말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죠. 이선영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사기꾼인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2023년 4월 15일. 강남의 작은 웨딩홀에서 하객 50명 정도만 초대한 소박한 식이었죠. 이선영은 그날도 완벽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심플한 드레스, 과하지 않은 메이크업, 조용하지만 품이 있는 미소. 지혜야, 오늘부터 정말 가족이 되는 거구나. 잘 부탁해.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눈가에는 진짜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하객 중에 신부 측 하객은 거의 없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한 친구 몇 명만 초대했어요. 죄송해요, 너무 초라하죠? 이선영이 미안해하며 말했죠. 아니에요. 이제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신혼여행은 유럽 2주.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그렇게 긴 휴가를 낸 적이 없으셨어요. 회사는 괜찮으세요? 괜찮아. 전무한테 다 맡기고 왔어. 선영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게. 돌아오신 아버지는 20년은 젊어 보였어요. 그리고 이선영은 본격적으로 완벽한 아내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집은 용산구에 있는 40평대 아파트였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살던 집이죠. 이선영은 그 집에서 정말 헌신적인 아내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 출근 준비를 도와드리고 저녁엔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하고 주말엔 함께 등산을 가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한 달에 2~3번 아버지 댁에 들렀는데 갈 때마다 이선영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놨죠. 지혜 언니, 아버님이 언니가 잡채 좋아하신다고 해서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언니라니요. 편하게 지혜라고 부르세요. 아니에요. 언니가 더 편해요. 겸손하고 다정한 말투, 정성스러운 음식, 집안 곳곳에 배려가 묻어나는 작은 것들.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지만 변화는 결혼 3개월째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선영이가 내 생일이 다음 주라고 미리 축하해주고 싶대. 아, 제 생일 기억하고 계셨네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주말에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냉랭한 공기. 아빠, 저 왔어요.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저를 보곤 억지로 웃으셨어요. 그래, 왔니? 어서 와. 평소와 다른 어색한 톤. 이모님은요? 아, 선영이는 지금 부엌에서 음식 준비 중이야. 부엌으로 가보니 이선영이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도 어딘가 굳어 있었죠. 어머, 언니 오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다 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퉁명스러운 대답. 식사 자리. 준비된 음식은 화려했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없어. 얼굴이 안 좋으신데. 그때 이선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아버님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편하게 식사만 하시죠. 저를 막는 투. 처음 보는 태도였어요. 식사 후 이선영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셨어요. 지혜야. 네, 아빠. 너 선영이한테 뭐 서운한 거 한 적 있니? 네. 저요? 전혀 없는데요. 그런데 선영이가 자꾸 내가 자기를 안 좋게 본다고. 예.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빠, 저 정말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이모님이 아빠 잘 모시는 거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영이가 자꾸 내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엄마처럼 대접하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죠. 바로 그때 부엌에서 이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는지 이선영이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억울하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선영아. 아버님, 저 정말 언니한테 서운한 게 많아요. 그런데 참았어요. 아버님 걱정하실까봐. 이모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한 번도 절 가족으로 안 보셨잖아요. 항상 이모님이라고 부르시고 제가 드리는 음식도 감사합니다라고만 하시고 어머니 사진도 여전히 거실에 그대로 두시라고 하시고.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이야기는 정말 억울했어요. 한 달 전 거실에 있던 어머니 사진이 없어진 걸 발견했죠. 아빠, 엄마 사진은요? 아, 그건 선영이가 좀 불편해해서 방으로 옮겼어. 엄마 사진을 왜 치우세요? 거기 원래 있던 건데. 지혜야, 선영이 입장도 생각해줘. 매일 전 부인 사진 보고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니? 그때 제가 뭐라고 했던가요? 아빠,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요.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인데. 그 말이 이렇게 왜곡될 줄이야. 언니, 저도 알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 하지만 저도 이제 이 집 식구잖아요. 그런데 언니는 항상 저를 남처럼 대하세요. 눈물까지 글썽이는 이선영. 아빠, 저 정말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지혜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차갑게 식었습니다. 선영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니.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주면 안 되겠니?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이미 이선영 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선영은 아주 치밀하게 저와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다는 것을. 아빠, 오늘은 그냥 가봐라. 나도 좀 생각을 정리해야겠다. 쫓겨나듯 아버지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집에 돌아와 지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누나, 그거 봐. 내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 지훈아, 어떡하지? 아빠가 완전히 그 사람 편이야. 누나, 우리 뭔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이선영이라는 사람 정말 수상해. 동생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이선영이라는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습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라 수천 개의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2년 전 지역 신문 기사. 60대 사업가와 40대 여성의 황혼 결혼. 하지만 6개월 만에 파경. 클릭했습니다. 기사에는 사진이 없었지만 내용이 소름 돋게 비슷했어요. 여성 어 씨는 등산 모임에서 사업가 B 씨를 만나 반년 만에 결혼. 하지만 결혼 6개월 만에 B 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재산 분쟁이 일어났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 여자가 우리 이선영일까? 아니, 우리 이선영이라니. 벌써 그렇게 부르고 있었네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빠르게 재생됐어요. 너무 완벽했던 이선영. 너무 빠른 재혼.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던 그녀. 그리고 오늘 저와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갈라놓으려는 듯한 태도. 만약 정말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라면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지켜내겠다고. 그날 이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혜야, 당분간 집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 선영이가 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조금 시간을 두자.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저를 멀리하신 적 없던 아버지가 시간을 두자라니. 당장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지혜야. 아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냥 선영이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적응요? 벌써 결혼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무슨 적응이에요? 지혜야, 목소리 좀 낮춰라. 아버지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뒤에서 이선영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버님, 쟤 때문에 언니랑 사이가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제가 나갈게요. 연극이었습니다. 완벽한 연극. 아니야, 선영아. 당신 잘못 아니야. 아버지가 이선영을 달래는 소리. 지혜야, 아빠가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평생 제 전화를 먼저 끊으신 적이 없던 아버지가 그날부터 아버지와의 연락이 거의 끊겼어요. 제가 전화하면 안 받으시거나 받아도 지금 바빠. 나중에만 반복하셨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누나, 아빠가 내 전화도 안 받으셔. 회사로 찾아가 볼까? 그래, 아빠 회사로 가보자. 다음 날 저희 남매는 아버지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5층짜리 자체 사옥. 아버지는 30년간 운영하신 중소제조업체의 대표셨어요. 사장님 계세요? 비서실에 물었더니 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지혜 이사님. 사모님께서. 사모님이요? 네, 사모님께서. 따님들이 오시면 사장님이 피곤하시니 다음에 뵙도록 하라고. 뭐라고요? 지훈이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아빠 자식인데, 아빠 만나는데
사모님 허락이 필요해요? 죄송합니다만. 바로 그때 아버지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선영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빠, 회사까지 왜 왔어? 아버지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아빠,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답이 없으셔서 내가 바쁘다고 했잖아. 아빠. 이선영이 아버지 팔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 그래. 아빠 약이요? 어디 편찮으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아니야, 그냥 혈압약이야. 혈압이요? 아빠 혈압 정상이셨잖아요. 지훈이가 의사답게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최근에 좀 높아져서 약 먹기 시작했어. 병원은 어디 다니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니야, 선영이가 다 챙겨주고 있어. 이선영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훈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님 건강 잘 챙기고 있어요. 매일 약도 챙겨드리고 식단도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이모님, 그래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지훈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선영이한테 의심하는 투로 말하지 마.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잘 챙겨주는지 너희는 몰라. 아빠, 저희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제 너희가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안다. 너희 엄마 돌아가시고 5년 동안 누가 나를 챙겼니? 아무도 없었어. 근데 선영이가 내 곁에 와서 처음으로 사람 사는 것 같았어. 그런데 너희가 자꾸 이 사람을 의심하고 괴롭히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눈가에는 눈물마저 맺혀 있었죠. 아버님. 이선영이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자녀분들이 저를 걱정하시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는 저희를 향해 말했죠. 언니 지훈 씨,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것. 하지만 저는 정말 아버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실 거예요. 완벽한 대사, 완벽한 연기.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전문가다. 뭔가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 회사를 나오는 길 지훈이가 말했어요. 누나, 이거 심각해. 아빠가 완전히 세뇌당한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혈압약. 아빠 혈압 평생 정상이셨는데 갑자기 약을 먹는다고. 지훈이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훈아, 설마 그 약이.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해봐야 해. 혹시 모르잖아. 그날 저녁 저희 남매는 카페에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누나, 우리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전문가. 응, 내 대학 동기 중에 사설 탐정하는 친구가 있어. 걔한테 이선영 뒷조사를 의뢰해보자. 그래, 좋아. 그리고 나는 아빠 재산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 볼게. 무슨 서류? 나 회계사잖아. 아빠 회사 재무제표도 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떼어볼 수 있어. 혹시 이선영이 벌써 뭔가 손을 쓴 것 같아?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지. 그날부터 저희의 은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제가 확인한 등기부등본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명의 용산 아파트 등기부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근저당권 설정. 채권자 이선영. 채권 최고액 10억 원. 근저당. 왜? 아버지는 빚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평생 현금으로만 사시던 분. 그런데 결혼 3개월 만에 부인 명의로 10억짜리 근저당을 설정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급하게 다른 부동산들도 확인했어요. 강남 상가 건물, 근저당 설정, 채권자 이선영, 15억 원, 분당 아파트, 근저당 설정, 채권자 이선영, 8억 원, 모든 부동산에 이선영 명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당장 지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큰일 났어. 아빠가 모든 부동산에 이선영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셨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등기부 확인했는데 용산 아파트 10억, 강남 상가 15억, 분당 아파트 8억, 총 33억 원어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미쳤다. 누나, 그거 아빠가 직접 하신 거야? 틀림없어. 아빠 도장이랑 인감증명서 없이는 못하는 일이야. 대체 왜 아빠가 그런 짓을 하셨어? 순간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선영이 아빠를 협박했나? 아니면 속였나? 지훈아, 당장 아빠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금 바로 가자.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 댁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고 핸드폰도 꺼져 있었어요. 회사에 전화했더니 비서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오늘부터 2주간 휴가 들어가셨습니다. 휴가요? 어디로 가셨는데요? 죄송하지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선영이 아버지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2주 사이에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꺼져 있고 회사 직원들도 어디 가셨는지 몰랐어요. 사모님께서 건강여행 가신다고만 말씀하셨어요. 비서의 대답이었죠. 건강여행? 아빠가 아프신 것도 아닌데. 글쎄요. 사모님 말씀으로는 사장님이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병원 한 번 제대로 다니신 적 없는 건강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양이라니. 저는 아버지 회사 격리부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저 지혜예요. 혹시 아버지가 최근에 큰돈 움직이신 거 아세요? 아, 이사님. 그게 주저하는 목소리. 부장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긴 거 맞죠? 한참의 침묵 후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사님, 사실은 사장님이 한 달 전부터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내고 계세요. 얼마나요? 지금까지 확인된 금액만 20억 정도. 20억? 네. 그리고 그 돈이 전부 사모님 계좌로 이체됐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부동산 근저당 33억, 현금 이체 20억, 총 53억 원이 이선영 명의로 넘어간 거였어요. 부장님, 왜 진작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께서 절대 자녀분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아버지가요? 네. 그리고 사모님도 이건 부부간이 재산 정리일 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장님,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긴 침묵. 의사님, 저는 사장님을 30년 모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요. 평생 돈 한 푼 함부로 안 쓰시던 분이 결혼 3개월 만에 50억 넘는 돈을 부인한테 넘기시는 게 정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부장님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지훈이를 불렀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저희 남매는 침통한 표정이었어요. 누나, 내 친구한테 연락 왔어. 탐정 친구. 응. 이선영. 뒷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훈이가 A4 용지 몇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읽어봐.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이선영 감형 가능성 높음. 신상조사 보고서. 본명 추정 불가. 주민등록상 이선영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과거 기록 추적 어려움. 나이 43세 추정. 과거 이력. 2015년 부산 거주 70세 사업가 김모 씨와 결혼. 결혼 1년 만에 김 씨 사망, 재산 분쟁 후 10억 상속. 마이너스 2018년 대구 거주 68세 의사 박모 씨와 결혼. 결혼 8개월 만에 이혼, 위자료 명목 8억 수령. 마이너스 2020년 제주 거주 65세 사업가 최모 씨와 결혼. 결혼 6개월 만에 최 씨 사망, 재산 분쟁 중. 15억 합의금 수령.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친구가 직접 확인한 거야. 과거 신문 기사도 있고 등기부등본도 확인했대. 그럼 이 여자가 전문 결혼 사기꾼이야, 누나. 지훈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것도 그냥 사기꾼이 아니라 노인을 타깃으로 하는 아주 치밀한 전문 사기꾼. 그런데 남편들이 다 죽었다고. 첫 번째는 심근경색, 두 번째는 합의 이혼, 세 번째는 교통사고. 심근경색이랑 교통사고. 수상하지? 나도 그래서 친구한테 더 파보라고 했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추가 조사 내용. 김모 씨 유족 인터뷰. 아버지가 이선영과 결혼하고 6개월쯤 됐을 때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이선영이 매일 건강식품이랑 약을 챙겨줬다고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 몇 달간 저희 형제들과 연락을 끊으셨어요. 이선영이 아버지를 고립시켰죠. 최모 씨 유족 인터뷰. 아버지 교통사고, 경찰 조사 결과는 단순 사고였지만 저희는 의심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평생 사고 한 번 없으시던 분인데 이선영과 큰 싸움을 하고 다음 날 사고가 났거든요. 브레이크 고장이었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훈아, 누나, 이거 아빠 목숨이 위험한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저는 당장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누나, 잠깐.
지훈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지금 이 상태로 경찰에 가면 그냥 가족 간 갈등으로 치부될 거야. 그럼 어떡하라고? 아빠가 지금 저 여자한테 당하고 계신데 우선 아빠를 찾아야 해. 어디 계신지 알아내고 직접 만나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해. 지훈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회사 비서였어요. 이사님, 방금 사장님한테서 회사로 전화 왔었어요. 정말이요? 뭐라고 하셨어요? 별 말씀은 안 하셨고요. 그냥 회사 일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그리고요? 배경 소리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닷가 어딘가에 계신 것 같아요. 바닷가 끊고 나서 지훈이한테 말했습니다. 아빠가 바닷가에 계신 것 같아. 바닷가라니. 어디? 갑자기 생각났어요. 지훈아, 아빠 명의 부동산 중에 바닷가 쪽 있지 않았어? 아, 분당 아파트 말고 또 있었나? 저는 급하게 핸드폰으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어요. 있다. 양양에 펜션이 있어. 펜션? 응, 엄마 살아계실 때 가족여행 자주 갔던 곳이야. 나중에 아빠가 그 펜션을 아예 사신 거야. 거기 계실 가능성이 높겠네. 지금 당장 가자. 저희는 바로 차를 몰고 양양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반 운전. 도착한 곳은 조용한 해변가의 펜션이었어요. 누나, 저기. 지훈이가 가리킨 곳에 아버지 차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여기 계셔. 저희는 조심스럽게 펜션 건물로 다가갔어요. 2층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죠. 그리고 그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 아니야, 선영아. 그건 안 돼.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아버님, 제발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선영의 목소리. 자식들한테 미리 재산을 증여하시면 세금도 줄일 수 있고. 아니야. 아직 애들이 너를 받아들이지 못했어. 지금은 시기가 안 좋아. 그럼 언제예요? 아버님, 건강이 언제까지 좋으실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정리 안 하시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창문 아래 숨어서 듣고 있던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산 증여? 자식들한테가 아니라 본인한테 증여받으려는 거잖아. 지훈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누나, 당장 들어가자. 응. 저희는 펜션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아빠, 아빠,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순간 소란스러워지더니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지혜야, 지훈아, 너희가
어떻게 여길. 아빠. 저는 아버지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빠, 속으시면 안 돼요. 이선영은 사기꾼이에요. 지혜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떼어놓으려 했어요. 아빠, 이선영은 전문 결혼 사기꾼이에요. 과거에도 3번이나 똑같은 짓을 했어요. 뭐라고? 그때 안쪽에서 이선영이 나왔습니다. 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이선영 씨, 아니, 본명이 뭐예요? 정말 이선영이 맞아요? 제 질문에 이선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언니,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2015년 부산에서 김 사장님과 결혼했던 거, 2018년 대구에서 박 원장님과 결혼했던 거, 2020년 제주에서 최 대표님과 결혼했던 거 다 알고 있어요. 제 말에 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혜야, 그게 무슨 소리니? 아빠, 이 여자는 결혼을 반복하면서 노인들 재산을 빼앗는 전문 사기꾼이에요. 그 남편들은 다 죽었거나 막대한 재산을 빼앗겼어요. 거짓말. 이선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억울해요. 제가 과거에 결혼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사기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어요. 첫 남편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2번째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고, 3번째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이선영. 선영아, 아버지가 그녀를 안아주려 했어요. 아빠, 속지 마세요. 이 여자가 지금까지 아빠한테서 빼간 돈만 50억이 넘어요. 50억? 아버지가 멈칫했습니다. 아빠, 모든 부동산에 이선영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회사 자금 20억도 이선영 계좌로 넘어갔어요. 저 등기부등본 다 확인했어요. 지훈이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아빠, 여기 증거 다 있어요. 그리고 이선영의 과거 결혼 이력도 다 조사했어요.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등기부등본을 보시는 아버지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선영아, 이게 뭐니? 아버님, 그건 내가 왜 내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나와 있지? 아버님께서 잊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세를 위해 부부간 재산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나는 그런 거 승낙한 적 없어.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지 같이 은행에 간 적은 있어도 근저당 설정 같은 건 아버님, 그날 서류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그게 근저당 서류인 줄 몰랐어. 넌 그냥 부부 공동 명의로 정리하는 서류라고 했잖아.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선영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온화한 표정이 사라졌어요. 아버님, 그리고 회사 돈 20억, 그것도 내가 가져간 거야? 그건 아버님께서 제 사업 자금으로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무슨 사업? 넌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야? 아버지가 점점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이선영은 잠시 말이 없다가 갑자기 표정을 싹 바꿔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아버님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런데 자녀분들이 저를 이렇게 의심하시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았어요. 선영 씨, 아버지가 처음으로 시를 묻혀 불렀습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변호사 만나서 정확하게 확인해 봅시다. 만약 아이들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아이들한테 사과하게 할게요.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아버님, 더 이상 내 아내로 인정할 수 없어요. 아버지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선영은 한참 동안 아버지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좋아요. 그럼 저 그냥 갈게요. 뭐? 어차피 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자녀분들도 저를 싫어하시고 이제 아버님도 저를 의심하시는데 뭐하러 있어요? 선영 씨,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저 이해해요. 가족이 중요하죠. 저 같은 외부인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나 봐요. 이선영이 현관문으로 걸어갔어요. 잠깐 지훈이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도망가려고요? 경찰 신고할 거예요. 신고요? 뭘 신고하시게요? 이선영이 비웃듯 말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합법적으로 부부간 재산 정리를 한 것뿐인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남편이 부인한테 재산 넘기는 게 무슨 죄예요? 하지만 사기 혐의로 증거 있어요? 제가 아버님을 속였다는 증거요? 아버님께서 직접 도장 찍으시고 서명하신 서류들인데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선영 말이 맞았어요.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동의해서 재산을 넘긴 것이니 사기로 입증하기 어려웠죠. 그럼 과거 결혼 이력은요? 그것도 우연이라고 할 건가요? 제가 따졌습니다. 과거에
결혼을 여러 번 한 게 범죄예요? 이 나라가 일부일 처제, 국가긴 하지만 이혼하고 재혼하는 건 합법이잖아요. 이선영은 완벽하게 법이 허점을 알고 있었어요. 애들아, 이 사람 보내지 마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일 같이 서울 가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자. 도망가면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어. 아버님, 전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받고 싶지 않아서요. 모욕이라니. 나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야. 한참이 대치 끝에 이선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같이 서울 가죠. 그리고 모든 걸 확인하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결백하다는 게 증명되면 언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그날 밤 저희는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와 이선영은 1층, 저와 지훈이는 2층에서 잤죠. 하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1층에서 이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일 서울 가면 바로 처리할게. 걱정 마. 누구랑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내가 언제 일을 망친 적 있어? 이번에도 깔끔하게 정리할 거야. 이미 50억은 확보했고 내일 나머지 처리하고 나면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지훈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아, 일어나 봐. 응. 누나, 방금 이선영이 전화하는 거 들었어. 내일 서울 가면 뭔가 처리한다고. 뭘 처리한다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닐 거야. 누나, 우리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무슨 전문가? 내 친구, 변호사. 이런 사기 사건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야. 그리고 경찰도 아는 사람이 있대. 금융사기 전담팀이래. 정말? 응. 내일 서울 가면 바로 연락해 볼게.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긴장된 표정으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차에 아버지와 이선영, 제 차에 저와 지훈이가 탔죠. 운전하면서 지훈이가 말했어요. 누나, 친구한테 연락했어. 오후 2시에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어. 변호사 친구. 응. 그리고 경찰도 같이 온대. 이선영. 과거 사건들 다시 조사해보니까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래. 어떤 점? 첫 번째, 남편 심근경색 부검 기록을
보니까 혈액에서 이상한 성분이 검출됐대. 하지만 당시엔 그냥 건강식품 성분으로 치부했대. 그런데 세 번째, 남편 교통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니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게 확인됐대. 정비 기록을 확인했더니 사고 전날 이선영이 그 차를 빌려 썼다는 기록이 있대.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훈아, 설마 이선영이 사람을 모르겠어. 하지만 의심은 해봐야 할 것 같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용산 집으로, 저희는 제 아파트로 갔죠. 아빠, 이 시까지 제 집으로 오세요. 변호사랑 같이 얘기해봐요. 그래, 알았다. 아버지가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후 2시, 제 아파트 거실에는 아버지, 이선영, 저와 지훈이, 그리고 지훈이 친구인 김민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김 변호사는 30대 중반에 날카로워 보이는 남자였어요. 제가 박지혜 씨 의뢰를 받고 이선영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선영 씨, 본명이 맞으신가요? 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번이 결혼과 사별 또는 이혼 이력이 있으시죠? 그건 제 사생활인데요. 사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범죄요? 이선영 얼굴이 굳어졌어요. 첫 번째, 남편 김영수 씨 사망 사건 부검 기록상 혈액에서 디곡신 성분이 과다 검출됐습니다. 디곡신은 심장약이지만 과다 복용 시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남편분이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셔서, 하지만 김영수 씨는 결혼 전까지 심장병 이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 후 6개월부터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졌죠. 그리고 이선영 씨가 매일 건강식품이라며 약을 챙겨주셨다고 유족분들이 증언하셨습니다. 이선영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남편 최진우 씨 교통사고 블랙박스 분석 결과 브레이크 절단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사고 전날 이선영 씨가 그 차량을 사용했다는 주차장 CCTV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그건 우연이에요. 이선영이 소리쳤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될 수 있을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훈이가 문을 열었고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선영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입니다.
연쇄 결혼 사기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선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인 교사라니, 저는 아무것도 한 적 없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선영이 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아버님, 아버님, 저 정말 억울해요. 저 아버님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멍하니 서 계셨어요. 선영 씨, 아버님, 저희 결혼한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3개월 동안 제가 아버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이선영 씨, 동행하시죠. 싫어요. 저 안 갈 거예요. 저 아무 죄 없어요. 발버둥 치는 이선영. 하지만 결국 끌려나갔죠.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아까 제가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너희 엄마 돌아가시고 너무 외로웠어.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졌나 봐. 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지혜야, 지훈아. 너희를 멀리했던 것도, 그 사람 편만 들었던 것도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아까 저도 울컥했어요. 다음 날 저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선영 조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조사실에서 형사가 설명해줬어요. 이선영 본명은 이명희입니다. 주민등록을 위조해서 이선영으로 바꿨죠. 과거 10년간 최소 5건이 결혼 사기 전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만 해도 피해액이 총 80억 원이 넘어요. 80억이요? 네. 그리고 이명희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요? 이명희와 함께 일하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주로 재력 있는 노인 남성을 타깃으로 물색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들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도 처음부터 타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 사장님의 재산 규모,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을 미리 조사했을 겁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고 외로워하는 60대 남성이 주 타깃이죠. 형사가 파일을 하나 더
꺼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명희 휴대폰에서 복구한 메시지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이선영과 누군가의 대화가 떠 있었어요. 2023년 3월 5일 이선영, 박 회장 프로포즈 받았어. 다음 달 결혼 예정. 상대방 좋아. 예정대로 진행해. 재산 규모 확인됐어. 총 100억 이상. 이번엔 대박이야. 이선영, 자식들이 문제야. 딸이 회계 살아. 눈치가 빨라. 상대방 걱정 마. 자식들이랑 이간질 시키는 건 내가 제일 잘하잖아. 3개월 안에 50억 확보하고 빠져. 이선영, 알았어. 그리고 만약 문제 생기면 상대방 그땐 사모 플랜 발동. 알지? 사모 플랜. 형사님, 사모 플랜이 뭐예요? 형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저희 추측으로는 타깃을 제거하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제거요? 네. 과거 사망한 2명이 남편 모두 사모 플랜 시행 직후 사망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도 늦지 않게 저희가 개입해서 다행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말을 잊지 못하는 형사.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를. 형사님, 과거 피해자 유족들은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 재산을 잃고 고통받고 계십니다. 일부는 연락도 안 되고요. 하지만 몇 분은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와 지훈이 그리고 아버지는 방청석에 앉았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이선영. 아니, 이명희.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더 이상 온화한 미소도 부드러운 말투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죠. 검사가 증인을 호출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 김영수 씨, 장남 김태준 씨, 나오십시오. 60대 중반의 남성이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피고인을 아십니까? 네, 압니다. 제 아버지 마지막 부인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평생 건강하셨어요. 60대에 등산도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저 여자를 만나고 6개월 만에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지셨어요. 저 여자가
매일 건강식품이라며 알약을 챙겨줬는데 그게 정말 건강식품이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당시 부검 기록에 디곡신, 과다, 검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심장약을 드신 적이 없으신데 말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저 여자는 아버지 명의 부동산 세 채를 본인 앞으로 넘겼습니다. 총 15억 원어치였죠. 이에 있습니다. 이명희 변호인이 일어났어요. 증인의 진술은 추측일 뿐입니다.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재판장님,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김영수 씨 사망 당시 보관됐던 혈액 샘플을 재감정한 결과입니다. 디곡신 농도가 치사량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기간 과다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이명희 얼굴이 굳어졌어요. 두 번째, 증인 최진우 씨, 여동생 최미란 씨, 나오십시오. 40대 여성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제 오빠의 세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오빠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최미란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빤 평생 사고 한 번 안 내신 분이에요. 운전도 정말 조심히 하셨죠. 그런데 저 여자와 큰 싸움을 하고 다음 날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경찰 조사 결과는 브레이크 고장이었는데 이상한 건 사고 전날 저 여자가 오빠 차를 빌려 탔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주차장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저 여자가 오빠 차를 타고 어디 갔다가 3시간 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오빠가 그 차를 타고 사고를 당했죠. 그날 밤 차량에 무슨 조작을 했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빠 차를 정밀 감정한 결과 브레이크 라인에 절단 흔적이 있었으니까요. 방청석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돌아가시기 2주 전 저 여자는 오빠한테 10억 원을 받아갔어요. 사업 자금 명목이었는데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지 아무도 몰랐죠. 증언이 끝나고 검사가 최종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이명희는 지난 10년간 조직적으로 결혼 사기를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최소 2명을 살해하거나 살해를 교사한 혐의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7명, 피해액은 80억 원이 넘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엄벌을 요청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희는 법원 복도에서 과거 피해자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박 사장님, 가족 맞으시죠? 김태준 씨가 다가왔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사장님은 무사하셔서 저희 아버지는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는 김태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조금만 더 늦었으면. 아니에요. 사장님, 자녀분들이 똑똑하셨던 거죠. 저희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최미란 씨도 다가왔습니다. 저도 오빠를 지키지 못했어요. 저 여자가 수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확신이 없어서 오빠한테 강하게 말하지 못했죠.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완전히 속았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저 여자는 정말 전문가예요. 완벽하게 연기하고 완벽하게 속이죠.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을 나누면서요.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어요. 이명희 변호인단이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선 거죠. 재판장님, 검사 측 주장은 모두 추측에 불과합니다. 김영수 씨 사망건은 의사소견도 자연사였고 최진우 씨 사고건도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났었습니다. 피고인이 결혼을 여러 번 했다는 것과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증거가 아닙니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검사 측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현재로서는 정황 증거가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재판 때까지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희는 절망적이었어요. 누나, 이러다가 이명희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때 김민수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방법이요? 이명희와 함께
일하는 조직원을 찾았어요. 그 사람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겁니다. 누구요? 이명희 파트너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명으로 최 실장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타깃을 물색하고 이명희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죠.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았어요? 이명희 휴대폰 기록을 분석했더니 가장 자주 통화한 번호가 나왔어요. 경찰이 추적해서 최 실장을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증언해 줄까요? 지금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저희가 최 실장을 압박할 방법이 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경찰서 조사실에 있었어요. 건너편 방에 최 실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50대 중반의 남자, 번지르한 인상. 최 실장 씨, 이명희와 어떤 관계입니까? 모릅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상 일주일에 10번 이상 통화했는데요. 아는 사람이긴 하죠. 하지만 범죄와는 무관합니다. 형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최 씨 계좌로 이명희한테서 매달 1천만 원씩 입금된 기록입니다. 총 5년간 6억 원이 넘게 입금됐네요. 그건 사업 관련 돈입니다. 무슨 사업이죠? 개인적인 거래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최 씨는 이명희 공범입니다. 재력 있는 노인을 물색해서 이명희에게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죠? 아닙니다. 그럼 박지혜 씨, 아버지 박영수 씨도 최 씨가 물색한 겁니까? 최 실장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박영수 씨가 다니던 등산 모임, 그 모임 회장이 최 씨 동생이죠. 최 씨가 동생을 통해 박영수 씨 정보를 입수하고 이명희를 그 등산 모임에 투입시켰죠. 침묵. 최 씨, 지금 협조하면 형량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부하면 이명희와 똑같이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한참이 침묵 후 최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하면 정말 형량을 줄여줍니까? 약속합니다. 알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형사가 녹음기를 켰어요. 이명희와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7년 전에 만났습니다. 저는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했었어요. 그곳에서 이명희를 만났죠. 그 여자가 제게 제안했습니다. 재력 있는 남성 회원 정보를 주면
성공 시 수수료를 주겠다고. 그래서 회원 정보를 빼돌린 겁니까? 네.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히는 8명입니다. 8명?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았어요. 그중 사망한 사람은 3명입니다. 이명희가 죽였습니까?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의심은 했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공범이니까요. 그리고 돈도 받았고 이명희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아십니까? 최 실장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 한 번은 이명희가 저한테 물었어요. 심장약을 과다 복용하면 어떻게 되냐고. 브레이크 라인을 끊으면 티가 나냐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김영수 씨 사망. 한 달 전 최진우 씨 사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결정적 증언이었어요. 그리고 이명희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공범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법무사 한명수. 이 사람이 서류 작업을 도와줬어요. 부동산 명예 이전, 위임장 작성, 근저당 설정 같은 법적 절차를 빠르게 처리해줬죠.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까?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증언으로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법무사 한명수도 체포됐고 그는 이명희 범죄를 증언했어요. 이명희는 아주 치밀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보이게 했죠. 타깃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 찍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죠. 어떻게 타깃을 설득했습니까? 이명희는 심리 조종이 달인입니다. 먼저 완벽하게 신뢰를 쌓은 다음 조금씩 가족들과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리고 타깃을 완전히 고립시킨 후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건 나뿐이라고 세뇌시키죠. 그 상태에서 재산 이전을 제안하면 거의 거절하지 못합니다. 무서운 증언이었어요. 박영수 씨 케이스도 그랬습니까? 네. 이명희가 제게 말했어요. 이번 타깃은 딸이 회계사라. 까다롭다. 3개월 안에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명희는 원래 계획보다 더 공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만약 따님이 조금만 더 늦게 눈치챘다면 말을 잊지 못하는 법무사
아마 사모 플랜이 발동됐을 겁니다. 사모 플랜이 뭡니까? 타깃 제거 계획입니다. 사고로 위장해서 형사가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명희가 또 다른 협력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실행을 담당한다고. 누구입니까? 이름은 모르겠고 기사라고만 불렀습니다. 기사. 수사팀은 즉시 이명희 통화 기록에서 기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가명, 기사, 본명, 강민호, 전과, 7범의 범죄자로 청부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이던 인물이었죠. 경찰이 강민호를 검거했고 그의 휴대폰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명희와 주고받은 메시지. 2023년 5월 10일 저희가 아버지를 찾으러 양양에 간 날 이명희 기사님 이번 주 토요일 준비 가는? 강민호 무슨 작업? 이명희 박 회장 차량 브레이크 일요일 새벽 고속도로 이용 예정 강민호 금액은 이명희 3천 강민호 5천 이명희 4천에 합의 강민호 오케이 토요일 밤 실행. 하지만 그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양양에 나타났고 이명희가 체포됐으니까요. 최종 재판날이 왔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피해자, 유족들, 언론, 그리고 저희 가족. 피고인석에 앉은 이명희. 더 이상 이선영이라는 가면은 없었죠.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이명희에 대한 최종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인 이명희는 지난 7년간 조직적으로 결혼 사기를 자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3명을 살해하거나 살해를 교사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8명, 피해액은 80억 원이 넘으며 사망자 3명, 정신적 피해로 자살 기도한 유족 2명, 가정이 파탄난 피해자 가족이 수십 명에 이릅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악질적 범죄이며 피고인에게는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또한 공범인 최진수 최실장, 한명수 법무사, 강민호 청부업자에게도 각각 징역 15년 이상을 구형합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최후 진술 하시겠습니까? 한참이 침묵. 이명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빵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결혼을 반복한 것도 재산을 가져간 것도 모두 사실입니다. 처음으로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가 저를 속인 겁니다. 거짓말. 강민호가 소리쳤어요. 내가 직접 지시했잖아. 메시지 기록도 다 있는데 그건 협박용이었어요. 실제로 실행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명희 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김영수 씨에게 디곡신을 과다 투여한 사실은 인정합니까? 저는 그냥 건강식품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 집에서 압수한 노트에 디곡신 투여량 계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물을 제시했어요. 이명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리고 최진우 씨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하기 위해 정비소에 다녀온 CCTV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정비소에 가서 브레이크 점검을 요청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고의로 브레이크 라인을 훼손했습니다. 이명희가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냥 왜 그랬습니까?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 이명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돈 때문이죠. 뭐가 더 있겠어요? 빵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모도 없이 혼자 살아왔죠. 20대 때 결혼했지만 남편은 도박으로 빚만 남기고 도망갔어요. 저는 밤낮으로 일했지만 빚은 늘어만 갔고 그래서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사랑했어요. 김영수 씨를 만났을 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자식들이 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매일 의심하고 감시하고 그래서 차라리 말을 잊지 못하는 이명희 차라리 죽이고 재산을 가져가기로 했다는 겁니까? 네. 충격적인 자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쉽다는 걸 알았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래서 반복했습니다. 후회는 안 합니까? 재판장이 물었어요. 이명희가 빵청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김영수 씨, 유족 최진우 씨, 유족 그리고 저희
가족. 후회해요.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죠. 그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박지혜 씨. 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만약 당신이 조금만 더 늦게 눈치챘다면 저는 당신 아버지도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똑똑했죠. 그래서 실패했어요. 어쩌면 다행인지도 몰라요. 이렇게라도 멈출 수 있어서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이명희 살인, 3건 살인교사, 1건 사기, 8건 문서 위조, 타수 이해,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공범 최진수, 징역 15년 한명수, 징역 12년 강민호,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명희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죠. 재판이 끝나고 저희는 법원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끝났구나. 네, 아빠.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지혜야, 지훈아, 정말 고맙다. 너희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훈이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저도 아버지를 안았어요. 세 사람이 꼭 껴안은 채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5일 이명희와 아버지가 결혼했던 날로부터 정확히 1년 후에요. 저는 아버지 집에 와 있습니다. 지혜야, 밥 다 됐다. 어서 와서 먹어라. 부엌에서 아버지가 부르시네요. 예전과 달리 이제 아버지는 직접 요리를 하세요. 혼자 사는데 배달만 먹을 수 없잖니. 건강도 챙겨야지. 식탁에는 아버지가 만드신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있어요. 맛은 솔직히 별로지만 아버지 정성이 담겨 있죠. 아빠, 맛있어요. 거짓말. 네. 표정에 다 써 있어.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1년 전과는 다른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요리, 유튜브 보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어. 식사 후 아버지가 거실 벽을 가리키셨어요. 지혜야, 저기 봐. 벽에는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 사진. 1년 전 이선영이 지웠던 그 사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모셨어. 그동안 엄마한테 정말 미안했어. 아빠. 그리고 너희 엄마가 봤으면 참 좋아했을 거야. 우리 딸이 이렇게 똑똑하고 용감하다는 걸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아빠, 저는 그냥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재산을 잃는 건 둘째치고 목숨까지 잃을 뻔했잖니.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나, 나야.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도 왔네. 문을 열어주니 지훈이가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어요. 짠!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특별한 날. 아빠가 사기꾼한테서 해방된 날이요. 축하해요. 이놈이. 아버지가 웃으시며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세 사람이 둘러앉아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아빠, 요즘 회사는 어때요? 제가 물었어요. 응, 다시 정상화됐어. 이명희가 가져간 돈도 일부 회수했고 법원 판결로 이명희 명의로 넘어갔던 재산 대부분을 되찾았어요. 근저당도 말소하고 계좌에 있던 돈도 환수했죠. 그리고 말이야,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나 요즘 등산 모임 나가고 있어. 등산 모임이요? 순간 긴장했어요. 이명희를 만난 곳도 등산 모임이었으니까요. 아, 걱정하지 마. 이번엔 회사 직원들이랑만 다니는 모임이야.